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같아요. 아니 지금 길에 보니까 외투를 다 팔에 걸치고 티셔츠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봄보다는 지금 5월 날씨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서울 같은 경우는 목련꽃들이 뭐 골목마다 활짝 폈는데 이러다가 벚꽃 축제 때 벚꽃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봄 만끽 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권상희 평론가님과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 오늘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을 중에 을, 아파트 경비원, 마약 오염, 일상으로 확산, 절도, 기행, 무법지대, 무인점포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을 중에 을,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주제인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이 관리 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동료 경비원들도 잇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경비원 박모 씨가 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이후에 3명의 경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지금 이 거론이 되고 있는 신임 관리소장 A 씨가 이 아파트에 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줄줄이 경비원들이 그만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12명 등 모두 15명이 그만뒀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의 약 17%가량이 그만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낸 경비원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갑질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 이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갑질 여부는 경찰 조사로 드러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일단 22일 오전 9시였죠. 경비원들이 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74명, 지금 일하고 있는 경비원 모두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밤샘 근무를 마친 경비원들까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비원들이 모두 모여서 결의대회를 가진 것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앞서 사망한 경비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A씨가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을 보면 이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해 말에 왔던 관리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경비반장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인데 경비반장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면 이 반장을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한 박 씨는 11년 동안 이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잘 알거나 그리고 입주민들과 사이가 좋은 사람의 경우 경비반장을 맡긴다고 해요. 근데 뭐 경비반장이면 일반 경비원들에 비해서 어떤 임금 체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수당 정도로 해서 5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등됐을 때 사실 5만 원을 더 받지 못해서 속상해
이보다는 아마도 그동안 동료와 주민들에게 신망을 얻었고 그리고 경비반장으로 일을 했던 게 이 11년 기간 중에 무려 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강등됐을 때 상실감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당시 동료 경비원들은 이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각종 부조리를 낳고 있다라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말 아마도 이 관리소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 근로계약 기간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이 원래는 1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3개월로 짧아졌다는 겁니다. 이 경비반장을 맡았던 사망한 박모 씨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에 석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등이 됐는데 강등이 됐던 사유를 보면 1월 1일 경비 일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관리소장 특별지시라고 하면서 신입교육은 경비반장 책임이므로 이 반장을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당시 신입경비원의 실수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었는데 네. 이게 그 당시 경비반장을 맡았던 사망한 박모 씨의 책임. 이라는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이 이번에 박모 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지금 동료 경비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파트 경비원의 약 30%에서 50%가량이 이 초단기 단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보도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관련 보도를 보면 그런 보도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절이 바뀔 즈음 내 고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3개월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불안할 것이고 3개월이 끝난 지점의 불안감은 뭐 이거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개월 이후에 나의 고용 승계, 보장이 될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갑질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꼽히고는 있지만 동료 이 경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 3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이 가장 주요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네, 경비원이 이렇게 결국 사망하게 되고 연이어서 동료 경비원들이 그만두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간접 고용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접 고용, 그러면 보통의 경우 사실 직접 고용을 해서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간접 고용에 대해서 일단 정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합니다. 이 노동자를 사용을 하지만 자기가 고용을 하지는 않아요. 용역이나 파견을 통해서 사람을 공급받는 형태로 이렇게 인력이 운영되는 걸 간접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원들 보면 이 간접 고용에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아파트 고용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위에 무엇이 있냐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권력 서열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겠죠.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용역 위탁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비 용역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원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비원 위에 경비 용역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위탁 관리 회사가 있고 그 위에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층층이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관리소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이 뭔가 이 법망을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접 고용 문제, 사실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이 경비원들, 아파트 사업장에서 여전히 전형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비원들 이런 이중의 간접 고용 구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네. 아까 제가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때문에 이 박모 씨가 사망하게 됐다.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게 그러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의 자율에 사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가 계약직 근로자를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법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기간이 3개월, 3개월이든 뭐 5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누든 간에 2년이 넘어가면 이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외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연령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어느 정도의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짧게 계약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 연령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짧게 계약을 해서 고용주 입장에서 그만큼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하게 하는 그런 촉진의 효과도 이제 도모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병폐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막 11년씩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런 내가 보장도 받지 못하고 3개월 이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고요. 이게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가 되는 게 이제 하청을 주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병폐들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법적인 공백이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접 고용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끝선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조도 많지 않고 왜냐하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법망을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70대 경비원, 경찰이 근무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갑질이 정말 있었는지 왜 이렇게 사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 중인 것 같아요. 네, 경찰이 관련 내용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서의 내용에 이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박모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 유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동료들에게 전송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동료로 함께 일을 했던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를 불러서 평소 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지금 지목되고 있는 관리소장이죠. 이 관리 책임자가 박 씨를 상대로 무리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박 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청 그리고 강남지청 근로감독관 10여 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근로감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 종로의 한 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을 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을 한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가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유족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이 과로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 심층적인 점검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연장 근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로감독을 통해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갑질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을 괴롭히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저 개인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실질적으로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죠. 충분하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내 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굉장히 좀 좁혀져 있는 반면에 직장 내 괴롭힘은 굉장히 그 적용 범위가 넓거든요.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라든지 아니면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괴롭힘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만 뭐 따돌림을 시켜서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러한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넓게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한 예로는 직장 회식에 이 사람만 빼고 부르는 거예요. 늘 한 사람만 빼고 직장 회식을 갖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뭐 사항들 하나하나는 아직 밝혀진 바는 명확하게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에게 부당하게 뭔가 직위에서 내려오라라는 지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임인데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상급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해당 아파트의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에 대해서 워낙 이제 동료 경비원들도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모 현수막을 걸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가 됐다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수막이 지난 14일 박모 씨가 사망한 직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현수막 떼달라고 경찰 그리고 구청 측에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 곳곳에 이 갑질을 했다라는 주장을 담은 전단지도 붙여 있었는데 같은 이유로 일부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문에 붙여 있었던 추모 현수막은 제거가 된 상태고요. 단지 내와 후문에만 지금 관련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추모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이틀을 채 걸지 못한 채로 지금 제거가 된 상태인데요. 이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게 바로 이 현수막을 제거해달라, 떼달라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사실 뭐 일부 선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을 위해서 성금 모금도 하고 있다고는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부동산값, 그러니까 아파트값,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값 떨어질 것 때문에 이 추모 현수막을 제거해달라는 분들, 우리가 흔히 인지상정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인정 때문에 그나마 이 팍팍한 사회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지만 11년 동안 동료들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6년이나 또 이 반장 역할을 맡아서 해왔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제까지 볼 수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오늘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을 추모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고요. 유족분들이 갑자기 가족을 잃은 슬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모습, 이런 행태야말로 유족을 두 번 슬프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원 분들에 대한 뭐 갑질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안타까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사실 과거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럴 때 이제 이야기가 되던 것이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 사례는 조금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어쨌든 상급자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처우를 받고 굉장히 낙심하셨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이 경비원에 대한 갑질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직업에 대한 편견이 상당합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자녀와 함께 가다가 경비원을 보고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직업에 대한 편견을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난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직업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 편견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을 없애는 것도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편견을 더욱더 공고화시키는 게 아까 제가 문제점이라고 짚었던 3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간접 고용 문제점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용 구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이분들한테는 내가 이런 걸 시켜도 돼. 하대해도 돼 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책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접 고용의 폐해,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이 폐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일터에서 즐겁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능률도 오르려면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불안함과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를, 내 밥그릇이 언젠가 사라질지 모를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으로 일단 접근을 해서 고용구조 대대적인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법적인 허점도 상당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경비원 사망을 관련해서 관련 법을 조금 들여다봤거든요. 네. 봤더니 경비원 갑질 방지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건데 이 법을 들여다보면 거기 이 법 내용에 경비원에게 정해진 업무 외에는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법이라는 게 공동주택관리법, 이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법률을 보다 보면 어떤 처벌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가 주관하는 법률이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법률이라는 건 어찌 보면 허울 좋은 법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년 전에 이 최희석 경비원이 사망을 하면서 이때 사망의 원인이 입주민의 갑질 때문에 사망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계기로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이 들어갔는데 못하도록 조항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권고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달리 말하면 법에는 우리가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다면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벌이 없는데 뭐 이러고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현실적인 규제력, 그러니까 규정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정말 경비원분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려면 저는 이 관련법,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 법을 정비해야 된다, 뭐 같이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경비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정해 나가면서 일단은 새롭게 법도 개정이 되는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마약 오염 일상으로 확산이라는 주제입니다. 마약에 취해서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A씨 전날인 19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 송정동의 한 호텔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이 불안감 등 환각 증세를 호소하면서 경찰 신고를 해달라. 그러면서 난동을 피웠던 겁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술 냄새가 나지 않는 이 A씨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겁니다. 네. A씨 환각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마약 구입 경위 등에 대해서 정상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약을 가져가려다가 또 인기척에 놀라서 마약을 길에 흘리고 간 30대 2명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 투약한 혐의,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죠. 이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이 한 재개발 사업진의 주택가에서 구매
구매했던 필로폰 0.2g, 그러니까 20만 원 상당입니다. 0.2g을 가져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보안이 강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필로폰을 구매했습니다. 이들 당일 유통책이 마약을 숨겨둔 한 주택 대문으로 향해 이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 주택 안에서 개가 짖고 있었고요. 인기척 때문에 이 집주인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아마도 깜짝 놀라지 않았나 그러게요. 싶습니다. 이 챙겨온 마약을 길에 떨어뜨린 겁니다. 집주인, 길에서 흰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해서 이걸 수상히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경찰 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서 16일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후배 A씨는 마약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선배 B씨 범행 이후에 또다시 마약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마약하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한 사람이 이제 배우 유아인 씨인데요. 마약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배우 유아인 씨, 오는 24일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지난달 5일이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 귀국한 유아인 씨, 경찰이 붙잡아서 마약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검사 결과를 보면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 그리고 케타민, 코카인 이렇게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 저희가 이 방송 시간을 그렇죠. 통해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경찰 유아인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이태원 집,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남동 집, 그리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과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또 유아인 씨 지인과 매니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투약 관련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해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그러니까 공범의 존재 여부도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게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이 검토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아인 씨 하면 흥행보증수표다, 또 천만배우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는 인기 배우인 게 사실이죠. 이 상습 마약 투약 파장, 사실 4종류의 마약에서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적잖이 대중이 실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약 투약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준 의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의사가 스스로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던 중에 신모 씨입니다. 이 의사. 의사 신모 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 신모 씨, 유아인 씨와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프로포폴이라는 게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수술 등에서 사용되는 마취제입니다. 이 마약류와 같은 중독성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포폴 처방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적당하게 처방을 받는 방법, 지금 식약처가 관련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간단한 시술과 진단을 위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횟수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식약처의 권고 사항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의사가 이게 진료가 되는 평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 만약에 경찰이 그 당시에 이 병원에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이 의사는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했을 가능성 배제할 그러게요. 수가 없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 처벌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 맞기는 한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본인이 프로포폴 투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의료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봐도 사실은 평일에 그렇게 의사가 셀프로 투여한다는 거 중독돼서 그렇게 프로포폴 투약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을 우선 문제 삼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진료 목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다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투여가 결정이 되고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좀 벗어났다라고 보여요. 물론 의사가 본인 스스로에게 셀프로 처방하고 셀프로 약을 처방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위법 여지는 없지만 하지만 이거는 불법적으로 약물을 투약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문제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프로포폴이라는 약물, 위험한 약물을 이제 다루는 그런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일지를 작성한다라든지 누군가에게 얼마를 투여했다라든지 약물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라든지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보고 뭐 물론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하면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일단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 종류라든지 판매 시기 등을 사실 특정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이게 기소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달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마약범죄 수사 기소 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범죄 공소사실 특정이 어렵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이 보고서에서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사가 피해자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를 보면 사실 다양한 마약을 팔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마약 판매상 가운데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마약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어떤 시기에 판매를 했는지 기억을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현행법상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이게 참 우려스럽다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과거와 이 마약 판매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SNS를 위주로 해서 마약 판매,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안이 강하다는 앱, 바로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그리고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가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절로 메시지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종류의 마약을 구입했는지 기억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한 검사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는 특성상 마약상 본인도 어떤 마약을 언제 판매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전문 마약 판매상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양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백을 하고 대금이 확인이 돼도 마약 종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기소를 할 수 없는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사실 마약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자백하고 이 계좌 같은 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이 될 경우에 가장 법정형이 낮은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을 두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좀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투약 시기 특정을 요구한 법원 판단에 따라서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 일시를 알지 못한다는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범죄 재판에 있어서 일단 뭐 날짜, 행위, 증거 중요한 건 압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언제 정확하게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도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마약이 실제로 오고 간 정황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뭔가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사실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만 이게 사실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마약이 많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사실 잘 기억을 못하고 특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행법 상으로는 우리가 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오는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마약 사건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음주운전도 개선돼야 되는 그 여지가 당연히 있지만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특정한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국회에서 말한 것처럼 좀 개선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보고서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 뭐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법이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 미래를 예단하고 법을 만들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는 너무 현재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맞아요.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이 뭔가 현재 발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빨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국회에서 또 동의를 해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마약 사범이 그만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텔레그램 등으로 SNS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 적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요건 때문에 기소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마약 사범은 계속 중독 증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거에 매여 있는 법이 현재를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마약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여행 가면 꼭 사온다는 그 유명한 감기약이 있는데 거기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최근에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국내에서도 효과 좋은 감기약 그래서 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행을 가신 분들 이거 사야지 하신 분들 그쵸.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명을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브론 골드 A라는 감기약인데요. 여기에 이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디히드로코데인. 이게 바로 마약 성분인데요. 이 감기약을 통해서 복용하는 것 극소량이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자주 복용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브론골드 A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인데 일본에서는 그냥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도 이런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고요. 12세부터 14세까지는 1회에 한정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사서 그러면 조금 먹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본어에 능통하지 않는 분들은 주의사항 다 일본어로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자칫하다가 어린아이한테 먹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가장 심각한 부작용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그렇기 때문에 12세 미만의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환자 등에게 디히드로코데인 투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대마가 합법화한 지 8개월이 넘는 태국에서 대마법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굉장히 오남용 우려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대마 규제 지금 공백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차기 의회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차기 이 대만에서 총선거가 5월 7일 치러질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에 의료용 대마를 태국이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재배도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마 합법화에 따른 법 개정이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마법 통계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자체 규정을 정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태국에 갔을 때 여기서 지금 대마 합법, 불법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쵸. 해외 여행 중에 이렇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국내에 들어왔을 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속인주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의 형법이라든지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서 나가서 대마를 접하고 여기서는 합법이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 그리고 내가 이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만약에 국내에 들어왔는데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대마 성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죄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에 나간다라고 해서 조금은 약간 경계가 느슨해지고 여기선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약 신종 수법도 굉장히 많아지고 구하기도 너무 쉬워지고 10대도 쉽게 손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게 뭔가 단속 처벌에 이 방점이 찍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려면 일단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재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마약 치료 인프라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미국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립보건원 체계 내에 국립약물남용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치료법도 연구를 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이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치료법 또는 뭐 치료 체계,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 마약 범죄를 뭐 일거에 지금 소진시키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같이 전문기관을 설립을 해서 꾸준히 이 마약 관련 전문가 양성을 하고 연구가 지속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이 마약 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약 오염 일상으로 확산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절도, 기행, 무법지대, 무인점포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무인점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노린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경찰은 심야 시간대 대전 지역 무인 점포를 턴 10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상황입니다. 네. A군 등 3명 지난달 26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 침입을 해서 이 결제 키오스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안에 들어있었던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이들 지난달 1일부터 26일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동안 내내였어요. 네. 대전의 여러 지역에서 8차례 무인 점포에 침입했습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4시 전후해서 새벽에 이 미리 준비한 망치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이 안에 들어있던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수차례 범행을 벌이면서 이 현금 7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사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도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힘들다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무인 점포 운영이 힘든 이유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거든요. 관련 사례를 나열을 했는데 사실 의도적으로 계산 누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뭐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15개를 사는 이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5개 가운데 13개만 계산을 하는 거죠. 한 네. 2개 정도는 뭔가 슬쩍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손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들이 계산하는 신용을 하다가 이 취소 버튼을 누르면서 눈속임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 점포에서 뭐 이 고가의 물건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이 10만 원대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일부러 결제 누락을 하거나 결제한 척하고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 훔쳐가는 모습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모들이 와서 그냥 합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해요. 이게 소액절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실 무인점포 업주들도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24시간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오픈을 해놨으니까 이걸 참 닫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열어놓자니 너무 피해도 큰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광주에서 이 한 무인 점포에서 현금 이 교환기 태연하게 뜯어간 40대가 있었는데요. 네. 380여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무인 점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광주 지역만 하더라도 2021년에 58건 이 지금 무인 점포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또 검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나 모자까지 쓰게 되면 그렇죠. 누군지 특정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CCTV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뭔가 이 절도범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경찰도 취약 시간대에 무인 점포를 순찰 구역에 포함하면서 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만약에 이 무인 점포에서 소액 절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에 붙잡혔어요. 이럴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사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가 발생했으면 그건 절도죄로 사실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실무상으로는 이제 워낙 소액인 경우에는 이제 점포 사장님과 잘 이제 합의가 되면은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와서 누군지 잡은 이후에도 만약에 너무 나이가 어린 학생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명백하게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무인 점포에 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인 세탁소, 그러니까 셀프 빨래방이죠. 셀프 빨래방이나 뭐 무인 사진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화기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요.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나면 이게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그쵸.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 무인 점포 같은 경우 사실 별도의 소방시설 구비를 해놓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소화기나 경보장치 이런 화재 예방시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안전시설 정기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 무인 세탁소라든지 무인 사진관, 이 무인 점포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법 적용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점포 업주들 의무적으로 소방 안전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업주들이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도 업주들이 늘 지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화기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정말 놀라운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한 무인 점포예요. 강아지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강아지가 12시간 동안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동물단체가 이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산시 연제구의 한 무인 점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이 CCTV를 보면 50대 남성이 이 무인 점포 문을 열고 강아지를 던지듯 그냥 두고 간 거예요. 네. 업주가 관련해서 이 동물보호단체에 연락을 하게 된 거고요. 정황상 이 사건, 유기가 강력하게 의심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가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강아지 좀 굉장히 거칠게 좀 놓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이게 정말 버리고 간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인 점포에 강아지를 버린 주인 결국 경찰에 붙잡혔네요. 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인데요. 이 경찰 가게 내부에 설치돼 있었던 CCTV 조사를 토대로 해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약식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반려동물 유기할 경우에 어떤 처벌받게 되나요? 반려동물을 유기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요, 300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경각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영등포구에서는 양심 거울을 설치를 했네요. 그래서 청소년 무인 점포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양심 거울이라는 게 무인 점포 내에 설치가 돼 있어서 뭔가 절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쵸. 부끄러움을 느껴서 절도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한 업소 같은 경우는 3건의 절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양심 거울을 설치하고는 절도 건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비자들도 사실 마음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이렇게 절도 범죄 막기 위해서 양심에 기댈 수는 없다고 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다 이렇게 절도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 근데 무인 점포를 또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나의 비뚤어진 양심 때문에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고 무인 점포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조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4번째 법률 이슈 토크 무인 점포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갑질이야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갑질이야 뭐 그리 특별하다고.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우리 인생사다. 나누고 베풀고 살기로 짧은 우리 갑갑하지 말자.